조금만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서희 씨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당신도 그렇죠? 캠핑장 텐트 밖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두 사람의 속삭임이었어요. 달빛이 모래사장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밤, 친구 부부와 함께 온 여행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52살의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 몰랐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린 설렘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대가 친구의 남편이라는 것, 그게 문제였어요. 오늘 사연 시작 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느껴주세요. 제 이름은 윤서희입니다.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 경철과는 결혼 15년 차 7살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엔 벌써 몇 년째 말 없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침 식탁에서도 저녁 거실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경철은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저는 아이와 집안일로 하루를 보냈죠. 부부라기보다는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인 은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오랜만에 4명이서 캠핑이라도 가자는 제안이었죠. 은수는 늘 남편 도연 자랑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정할 수 있는지, 결혼 10년이 넘었는데도 연애 때처럼 달콤하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우리에겐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상시처럼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은수 부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동해 바닷가의 작은 캠핑장이었어요. 파도 소리가 텐트까지 들려오는 곳이었죠. 은수와 도연은 정말 다정했어요. 텐트 치는 것부터 음식 준비까지 서로를 배려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반면 경철과 저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첫날 밤 장작불을 피우고 4명이 둘러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은수는 취기가 오르자 도연에게 더욱 다정하게 굴었고 도연도 은수의 어깨를 감싸며 농담을 했어요. 경철은 혼자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이 저에게 와인잔을 채워주며 말했어요. 서희 씨는 참 예뻐졌다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거든요. 은수는 취해서 일찍 들어갔고 경철도 피곤하다며 텐트로 향했어요. 저와 도연만 남았죠. 파도 소리와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연과 저는 장작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메웠죠.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결혼 생활이 어떠냐고, 경철과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거든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요즘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집에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연도 은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털어놓았어요. 너무 완벽한 아내, 너무 다정한 부부라는 틀에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각자 텐트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눈 기분이었어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을 누군가 알아주는 기분이었죠. 이튿날 아침 4명이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은수와 경철이 앞서 걸어가고 저와 도연은
뒤따라 걸었어요. 자꾸만 어젯밤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의 진지한 눈빛이, 제 말에 공감해주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4명이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은수는 파라솔 아래서 낮잠을 자고 경철은 낚시를 하러 갔어요. 저와 도연은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때 도연이 제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손을 두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2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캠핑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4명이 다시 장작불 앞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첫날과 달랐어요. 저와 도연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은수도 그걸 눈치챈 건지 자꾸 저를 쳐다보았어요. 귀가 길에 도연이 제 번호를 물어보았어요. 캠핑 사진들을 공유하자는 핑계였지만 우리 둘 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남편과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캠핑장의 기억이 떠나지 않았어요. 경철과의 일상은 여전히 차갑고 무미건조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반복된 일상 속에서도 자꾸만 도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캠핑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도연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처음엔 캠핑 사진이었어요. 우리 4명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해변 풍경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짧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캠핑 중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인사말이었어요. 저도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의 메시지 교환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날씨는 어떤지, 아이는 잘 지내는지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는 길어졌고 내용도 깊어졌어요. 도연은 제게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어요. 승진 압박과 상사와의 갈등 같은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지겨움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간 후 혼자 남은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도 털어놓았어요. 어느새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도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밤늦게 가족들이 잠든 후 주고받는 메시지는 더욱 솔직했어요. 경철은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저녁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으로 바빴어요. 우리 사이의 대화는 아이와 관련된 것이나 생활비 이야기가 전부였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도연과의 메시지는 작은 위안이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하고 제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메시지 내용이 더욱 개인적으로 변했어요. 도연은 결혼 초기의 설렘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은수와는 좋은 부부이지만 어디선가 진짜 감정을 숨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털어놓았어요. 저도 솔직해졌어요. 경철과는 몇 년째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지 오래라고 말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1시간 넘게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로 들으니 그의 감정이 더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았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52살의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끼고 있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은수와 점심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친구가 남편 자랑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은수는 여전히 도연과의 다정한 일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2달이 흘렸어요. 메시지와 전화로 나누는 감정적 교류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어느새 도연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집안의 차가운 공기와는 다른 따뜻한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은수가 갑작스럽게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일주일 정도 부산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도연은 혼자 지낼 거라며 가끔 안부나 물어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오후 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은수가 출장을 잘 갔는지, 저녁은 혼자 먹을 건지 물어봤죠.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망설였어요. 지금까지는 메시지와 전화로만 만났는데 직접 만나는 건 다른 차원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엔 너무나 설렜어요. 결국 시내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7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도연은 이미 와 있었어요. 평소 캠핑 때 보던 캐주얼한 모습이 아니라 정장 차림이었죠. 왠지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메시지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꺼냈어요. 직접 마주 보고 하는 대화는 문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의 눈빛, 손짓, 미소가 모두 선명하게 보였어요.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어느새 세 잔째를 비우고 있었어요. 취기가 살짝 오르자 우리의 대화도 더욱 솔직해졌어요. 도연은 제게 말했어요. 지난 2달 동안 제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런 감정이 혼란스럽다고요. 저도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와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뛴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둘 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올 때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 없이 나온 우리는 잠시 처마 밑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세게 내렸어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근처 호텔에서 잠시 기다릴까요? 단순히 비를 피하자는 말이었지만 우리 둘 다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 로비는 따뜻했어요. 도연이 커피라도 마시자며 카페 쪽을 가리켰지만 바깥에 폭우 소리가 점점 거세졌어요. 마침 프런트에서 객실을 하나 잡을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창밖의 폭우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어요. 우리는 마주 보고 섰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도연이 먼저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서희 씨,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 뒷맞춤은 조심스럽고 떨렸어요. 52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여자로서의 감정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행복하면서도 불안했고 후회스럽면서도 그리웠어요. 호텔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과의 그날 밤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몸의 변화는 현실이었어요. 아침마다 느껴지는 메스꺼움, 늘 피곤한 몸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죄책감 때문에 몸이 아픈 거라고 자위했죠. 하지만 생리가 늦어지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약국에서 임신검사기를 사와서 조심스럽게 확인했어요. 2줄이 나타났어요. 손이 떨렸어요. 52살의 나이에 친구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임신이라니.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도연에게도, 은수에게도, 심지어 경철에게도요. 혼자서만 끙끙 앓았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도연은 여전히 문자를 보냈어요. 그날 이후로는 더 자주, 더 다정하게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임신 사실을 안 지 2주가 지나고 결국 도연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임신 검사를 다시 받고 병원에서 확진을 받은 후였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같은 호텔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연은 반가워하며 다가왔지만 제 굳은 표정을 보고 금세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커피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 당황해했어요.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은수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책임감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실망이 컸어요. 하지만 제가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했어요. 인공유산을 할 것인지 아이를 낳을 것인지. 52살의 고위험 임신이었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친구의 남편이라는 현실이 무거웠어요. 며칠 더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생긴 아이지만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었거든요. 나이가 들어 마지막으로 낳을 수도 있는 아이였어요. 도연에게 결정을 알렸을 때 그는 더욱 당황했어요. 은수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자신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순간 화가 났어요. 함께 만든 아이인데 혼자서만 책임지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은수에게 어떻게 말할지였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배신한 셈이었거든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지낼 수도 없었고 언젠가는 들킬 일이었어요. 결국 임신 2달째 되던 날 은수를 만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던 은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분노와 배신감,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우리 도연이랑? 은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서 울었어요. 15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은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들은 소식은 은수와 도연이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었어요. 경철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임신한 지 3달이 되어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경철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다고. 그 상대가 도연이라고요. 경철은 예상보다 덤덤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우리 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나 봐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도연은 회사에서 지방 발령을 받아 떠났어요. 연락도 끊어졌죠. 은수와의 우정도 경철과의 결혼도 모두 끝났어요. 임신 5달째 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아이를 키우며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강릉 해변가 작은 마을에 조그만 집을 얻었어요. 출산 준비는 모두 혼자 했어요. 병원 검진도 태교도 아이 용품 구입도 다 혼자였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만큼은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겨울에 아이를 낳았어요. 남자아이였어요. 지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작고 여린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어요.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내야 했어요. 경철과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어요. 양육비 같은 건 받지 않았어요. 위자료도 많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우와 단둘이 사는 새 삶이 시작되었어요. 밤마다 아이가 울 때면 정말 막막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육아는 상상보다 힘들었어요.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지우는 참 밝은 아이였어요.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지우가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고 어느새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저는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열었어요. 강릉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마련한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서점에는 주로 동네 주민들이 왔어요. 책을 사거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죠. 지우도 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어보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지우가 있어서 행복하다고요. 친구들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어요. 은수는 물론이고 다른 동기들과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인맥은 모두 정리했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지우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물어볼 때가 오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지금은 엄마와 아들 둘이서 충분했어요. 겨울은 여전히 추웠어요. 강릉의 겨울은 바람이 세고 눈이 많이 내렸어요. 서점 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면 거친 파도가 치는 회색빛 바다가 보였어요. 하지만 봄은 반드시 왔어요. 지우와 함께 보낸 5번의 봄을 지내면서 저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왔어요. 아이의 성장과 함께 제 마음도 성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지우는 7살이 되었어요. 영특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랐어요. 가끔 아빠가 없는 걸 궁금해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준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강릉 바닷가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고 현재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언젠가 더 큰 행복이 올 거라는 기대 없이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이와 함께 보낸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저희는 강릉에서 안정된 일상을 찾았어요. 서점 겸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지우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흥미로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황혼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나이 든 분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취지였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서점에서 월 2번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첫 모임에는 5분이 오셨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중년분들이었죠. 그 중에 한민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58세로 8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이 차분하고 지적이었어요.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죠. 한민호 씨는 조용한 분이었어요. 모임에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가끔 던지는 질문이나 의견이 모임 분위기를 한층 깊게 만들었어요. 지우는 독서 모임 날이면 서점 한쪽에서 그림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렸어요. 한민호 씨는 지우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이가 그린 그림을 진지하게 봐주시고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모임이 거듭될수록 한민호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책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일상 이야기까지 점점 편안해졌어요. 그는 좋은 청취자였어요. 어느 날 한민호 씨가 모임 후에 남으셨어요. 지우와 함께 바닷가 산책을 제안하셨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지우가 좋아하는 눈치여서 함께 나갔어요. 해변에서 지우는 모래성을 쌓았고
저와 한민호 씨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게 물어보셨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고. 하지만 지우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라고 말했어요. 한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날부터 한민호 씨는 가끔 서점에 들르셨어요. 독서 모임이 없는 날에도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셨죠. 지우도 한민호 아저씨를 좋아했어요. 한민호 씨는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책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독서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책이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저희 사이에는 서서히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워했어요.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는 나이 차이와 제 상황을 고려해서였죠. 지우가 한민호 씨에게 점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남성의 따뜻한 관심에 목말라 했나 봐요. 한민호 씨도 자녀가 없어서 지우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어느 날 지우가 갑자기 물어보았어요. 엄마, 한민호 아저씨가 우리 아빠가 되면 안 될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민호 씨도 그 말을 들으셨는지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우를 재운 후 한민호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지우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민호 씨는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지우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셨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한민호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한민호 씨는 제 과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지우의 출생에 대해서도 특별히 묻지 않으셨어요. 현재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두 번째 봄이 오고 있었어요. 52살에 큰 실수를 했지만 59살이 된 지금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었어요. 이번엔 조급하지 않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 했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지우와 함께 바닷가 천막을 치고 캠핑을 하자는 거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캠핑 이야기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우가 너무 좋아해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캠핑 그날 한민호 씨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오셨어요. 텐트도 음식도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지우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만지며 돌아다녔어요. 저녁을 먹고 모닥불 앞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와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지우는 한민호 씨 무릎에 앉아 별자리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지우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아빠가 되어주세요. 한민호 씨는 지우를 다정하게 안으며 대답하셨어요. 지우야, 아저씨도 너희와 가족이 되고 싶단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가 한순간에 덜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한민호 씨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게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지우도 진짜 아들처럼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제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다고, 실수도 삶의 일부이고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짜 어른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꼈어요. 저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민호 씨와 함께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한민호 씨는 거의 매일 서점에 들렀고 지우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는 한민호 아저씨를 정말 아빠처럼 따랐어요. 여름이 되자 한민호 씨가 정식으로 청혼하셨어요. 거창한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 후 지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하셨어요. 서희 씨, 지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지우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9살의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혼인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강릉 바닷가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했어요. 지우가 반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아이는 그날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한민호 씨, 이제 제 남편이 된 분은 지우를 정식으로 입양했어요. 지우는 이제 한지우가 되었어요. 아이는 드디어 진짜 아빠를 갖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어요. 대신 세 가족이 함께 서점과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한민호 씨는 책 코너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고, 독서 모임도 더욱 활성화되었어요.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52살에 범한 큰 실수가 결국 이런 행복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61살이 되었어요. 한민호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고 지우는 9살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강릉 바닷가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 봄은 분명히 존재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늦었지만 찾아온 진짜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후반기에 맞은 이 봄이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됩니다.